보니까 이렇게 한 6, 7년 정도 디아스포라와 다문화 분야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뭐 기자들이라는 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늘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또 뭐 연구자분들 또 이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려니까 금방 호롱 날까봐 걱정입니다. 저의 책에도 저는 이제 다문화의 문제하고 재외동포의 문제, 그다음에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시야를 세계로 지평을 넓혀서 보고, 재외동포 문제와 연관지어서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현안을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저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그런 내용인데, 일단 언론에 다문화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다문화의 역사, 다문화 재외동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를 설명드린다기보다도 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시간으로 저도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 제주도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둘러싼 언론 보도들입니다.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들이, 악성 댓글들이 많이 붙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언론 자체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양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팩트 체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 과장된 부분을 정리해주는 언론 보도도 있긴 있었지만, 요즘 언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런 얘기였죠. IS 대원, 테러, 아니면 성범죄자, 마약, 이런 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었고, 거기에 또 이제 일자리나 세금이나 여러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난민 문제는 유럽에서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고 오랫동안 골치 썩어온 문제여서 무조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 과장된 정보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사안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13가지, 이건가요? 잠깐만요. 앞에 13가지, 이게 대표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유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믿기도록 만든 내용들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정보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댓글들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증폭되는 내용들인데, 예멘 난민 말고도 이게 제가 쓰는 글에 보면, 그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이 댓글들을 외국인들이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읽으면은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 벌레와 비교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게 제가 쓴 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히 이제 중국 동포에 관해서는 훨씬 적대감이 심하더라고요. 같은 핏줄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제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우리말을 못하다 보니까 경계심이 좀 적은데, 조선족의 경우에는 지금 건설 현장이나 이런저런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돼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적대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국회 사이트인데요. 이용득 의원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개정안을 낸 건데, 이건 외국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나 이런 데를 숙소로 제공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니까 좀 고치자, 이런 법안을 낸 거였는데, 국회 사이트에는 다 절대 반대, 결사 반대, 뭐 반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승희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낸 건데, 다 반대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을 텐데, 저런 식의 글만 올라오면 이게 여론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을까라는 생각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드는데, 하여튼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채용 대표주의 해주세요. 뭐 다문화 정책 손질 필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세금이나 병역이나 뭐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역차별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귀 기울일 측면이 있긴 있지만, 거의 이제 뭐 묻지마 안티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순위인데, 얼마 전까지 난민법 폐지가 1등을 달리다가 강성 PC방 살인 사건에 역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2015년 수치인데, 3년마다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뭐 이 수치를 신뢰하는 편이긴 한데, 계속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 물론 여기 이제 뭐 호주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아직 낮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일수록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아서 개선될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여혐, 남혐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현상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 수치가 지금도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익명적인 특성에 기반한 부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하는 현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다문화 외국인 인식 개선의 문제를 떠나서 좀 심리적인 또 치유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연합뉴스가 지금 이름이 동포다문화부라는 취재부서로 바뀌었는데요. 한민족센터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 근데 제외동포부 다문화부 있다가 이제 축소가 돼서 동포다문화부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취재 기자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좋은 일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이 좋은 일 한다는 얘기 듣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이버 공간 댓글만 보면 참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면 옆에는 이제 제가 책을 냈다는 내용을 한겨레가 인터뷰를 해준 내용인데, 이거 글씨 친구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저도 인터뷰한 기자한테 미안할 정도로 악플만 쫙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스민 저거는 지난번 한 아세안 센터에서 이자스민하고 저하고 몇 명이 이제
이주여성 인권연대인가요? 그 하호영수 씨하고 같이 대담을 벌인 내용인데, 이재스민에 대해서 엄청난, 근데 이재스민 씨는 상당히 의연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당해서. 사실 19대 의원 시절에 이 아동 권리협약에 기반해서 그 아동법 개정안을 냈을 때, 그때 실제로 민주당 의원이 주도를 하고 이재스민 의원은 한나라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몸담았을 때 본인이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발의하는 데 서명을 했을 뿐인데, 당시 그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스민 의원이 주도한 것처럼 엄청난 공격이 쏟아졌죠. 네. 이런 보면서 우리가 국제보호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 부러워하는 게 개인 후원자가 그렇게 많대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동정심, 연민 뭐 이런 게 많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웃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하는 심리가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의 대상이지 동등한 인격 취임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참 또 이중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왼쪽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휴스턴하고 LA하고 붙었을 때 다저스에는 투수가 다르비슈라고 일본 선수였습니다. 휴스턴에 구리엘이라는 쿠바 출신 타자가 홈런을 치고 나서 저렇게 눈찍기 하는 포즈였습니다. 밑에는 비슷한 시기에 콜롬비아하고 한국이 평가전을 벌였을 때 콜롬비아의 카르도나라는 선수가 한국 선수를 향해서 그렇게 눈찍기 하는 포즈를 벌여서 난리가 났죠.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경기도 아니었는데 한국인들, 네티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놓으면서 다리비씨를 응원하면서, 그때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돈독해졌는데 상당수의 댓글이 너희도 우리보다 못 사는 주제, 너희들 쿠바 출신 주제, 콜롬비아 주제,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랬으면 또 좀 다른 반응을 보였겠죠. 백인들이 눈치기를 해도 물론 당연히 분노하고 불만을 털어놓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콜롬비아 쟤들, 쿠바 쟤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 니들이 감히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오른쪽 사진은 기성용 선수가 일본하고 경기를 벌일 때 원숭이 흉내를 낸 거죠. 우리는 이제 원숭이 흉내 내면 일본인을 비하하는 거죠. 저희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안 살고 일본은 원숭이가 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구분 안 하고 동아시아인들을 놀릴 때 원숭이 흉내를 내고 원숭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원숭이 흉내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서 또 다른 상대한테는 차별을 하는 거죠. 놀림을 하고. 쿠바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쿠바나 콜롬비아 친구들도 미국의 백인들한테는 차별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또 동양인들을 차별의 상대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사진은 이것도 작년 사진인데 영국 FA컵에서 토트넘하고 미러리 경기를 벌일 때 손흥민 선수한테 야유를 하는 관중들입니다. DVD, 개고기 뭐 이런 얘기인데, 개고기는 뭐 익히 알려진 얘기지만 DVD는 제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몰랐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불법 비디오를 판매하면서 3장에 3파운드, 5파운드에 지금 많이 판답니다. 우리도 꽤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은 사실 DVD를 불법 비디오를 파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동양인을 비하하는 거를 이제 손흥민 선수를 대상으로 야유를 할 건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나라나 인종에 관해서 또 이중잣대를 갖는 차별이 있구나. 우리가 차별의 대상이지만
또 우리가 가해자이기도 하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백인들이 뿌리 깊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죠. 유색인종에 대해서. 그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뿌리 깊은 좌변의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구리엘 선수는 5게임 출장 정지 명령을 받았고요. 카르도나 선수도 FIFA에 항의를 해갖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트넘 미럴 경기에서는 관중도 출장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저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잘 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논란이 지금 제정 논란이 있긴 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법률을 동원해서 처벌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저게 저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인식이 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마음속으로 품거나 혼자 얘기하는 거 그거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근데 공개적인 장소에선 하지 말라는 건데, 외국에서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처벌을 받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요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는 왼쪽에 지금은 없어진 이제 SBS 우차사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레전드 매치인가요? 뭐 그런 코너였어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왼쪽에 이제 여성 개그우먼 홍현이라는 친구가 흑인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있는 행동을 연출을 한 거죠. 이 화면을 보고 샘 해밍턴이라는 호주 출신의 백인 방송인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이번에 우차사에서 홍현이 흑인 분장하고 나왔는데 진짜 한심하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언제까지 할 거야? 인종을 그렇게 놀리는 게 웃겨? 예전에 개그 방송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 자기 이제 백인인데도 흑인 분장하면서 놀리지 말라고 그런 글을 올렸는데,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후배 홍현이 개그맨을 두둔하려고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쌤 형, 내가 웬만하면 개톡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톡을 하려고 했는데 형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공개적인 자리에 글을 올릴게.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흑인 비하로 몰아가는 형의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구 맹구라는 캐릭터는 자폐 아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가 있고, 예전에 한국의 시커먼스라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개그라는 것도 있었어. 그럼 그것도 흑인 비하인 건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자면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갔다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이 밑에가 시커먼스라는 코너입니다. 88년 쇼비디오 자키 그때 나왔던 코너인데, 장두석, 이봉원이 이제 흑인 분장을 하면서 랩송 비슷한 걸 부르면서 이제 하는 코너였는데, 황현이가 저 글을 올리고 네티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샘 해밍턴이 판정승을 했는데, 사실 황현이는 개그의 소재, 코미디 소재가 자꾸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30년 전 잣대하고 지금의 잣대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도 물론 잘못이었을지 모르겠는데 1988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때 저런 코미디를 한 것도 문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뭐 그런 외국인의 숫자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넘어간 거였을 뿐이죠. 그때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다고 하는 게 이제 잘못인 건데, 지금 237만인가요? 10월 기준으로. 이 달라진 여건에 맞는 다문화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는 거죠. 더더구나 저는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경우는 다르지만 원로
MC 그 송혜 씨가 아주 어린 꼬마를 갖고 뭐 꽃이 좀 보자 뭐 이렇게 해서 한 적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 연세에 아주 시골에 아무도 없는 뭐 가족만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는 죄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개적인 방송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면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런 인식이 이제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저 홍현희 씨가 저 댓글한 거에 대해서 백인으로서 저런 댓글을 남긴 게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흑인 방송인이 또 저 글을 올렸다 그러면 또 다른 논쟁으로 번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다 아시는데 이게 영화 국제시장인데 황정민이 연기한 극중 역할 덕수가 꼬마였던 시절에 미군한테 초콜릿과 껌을 구걸이라기보다는 이제 얻는 거죠. 그런 장면이고 오른쪽은 서독에 광주로 가서 죽을 동상동이라는 그런 장면이고 밑에는 베트남의 근로자로 파견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동남아 근로자들의 모습 바로 한 세대 전에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영화 말미에 보면 주인공 덕수가 노인이 된 덕수가 동남아 근로자들을 놀리는 고등학생들을 막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죠. 역사와 시대와 뭐 이런 건 돌고 도는 건데 필리핀이 우리보다 한때 잘 살았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면 다 이게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기도 한데 여러분들 뭐 디아스포라 역사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역사는 다른 나라에서 이래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물겨운 역사였죠. 러시아 경우 1863년, 러시아 공식 기록은 1864년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아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서태지가 공연을 하고 서태지 이름으로 세운 헌정비입니다. 밑에는 이제 이상설 유업인데 이상설을 해외기 밀사 정사로 갔던 분이죠. 그리고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고 강물의 유해가 뿌려지는데 그 비석입니다. 밑에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했는데요. 카자흐스탄 우스토베라는 첫 정착지 마을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중국 이민사는 뭐 사실 러시아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두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위에 사진이 이제 신흥무관학교인데요. 이회영 일가 그 다섯 형제가 거액의 재산을 갖고 이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의 터전을 만들잖아요. 그때 무관을 길러내기 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했던 사진이고 밑에는 명동학교입니다. 명동학교는 용정에 김야견 일가 네 일가가 가서 이주를 하고 학교를 짓고 하죠. 그때 그 네 집안이 서로 사돈을 맺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영화 나온 동주 거기에 이제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같은 곳을 다 다녔고요. 나온규도 여기 출신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동포 장윤 감독이 한산 거위를 노래하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윤동주는 좋아하면서 왜 윤동주의 이웃이고 친척인 조선족들은 이렇게 발시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동주는 만주에서 산 기간이 뭐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았는데 대부분이죠. 일본에서 조금 다니고 한국 연세대에 조금 다니고 사실상 지금으로 말하는 조선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조선족하고 인동주 아주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미주 이민사는 1902년 121명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사탕 수출 농장에서 일을 하죠.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어서 술과 도박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가정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하와이에 이제 금원법이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또 이제 관련 관계가 아주 안 좋았고 동양인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신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진만 보고 배를 타고 가서 결혼했던 하와이 사진 신부들의 사진 모습입니다. 밑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애니깽이라고 부르는 멕시코의 용설란 농장에서 일하던 게 중남미 이민의 시작입니다. 멕시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일부는 이제 쿠바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고요. 지금 4세, 5세까지 내려갔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이민자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위에 그림은 박열 그 영화죠. 밑에는 가레코미코라는 이제 부인이었는데 박열이 이제 천황 암살 혐의로 체포되면서 둘이 이제 옥중 결혼을 하고 부인은 자살을 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시집인 지금 모경으로 와서 무덤에 지금 묻혀 있고 박열은 광복과 함께 민단의 초대 단장이 돼서 윤봉기 유해라든가 뭐 이런 역할들을 국내로 송환하는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밑에는 인천 수봉공원에 있는 제일동포 6.25 참전 기념탑이죠. 제일동포들이 그때 집단적으로 100몇 명인지 참전을 했는데요. 희생자도 11명 있고 국립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에도 제일동포 의용군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1967년 제2차 중동전 6.1 전쟁 때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에 있던 유학생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달려갔는데 이스라엘 유학생은 참전하려고 귀국 비행기를 끊으려고 하고 아랍 유학생들은 징집영장이 날아올까봐 도망가려고 했다. 이게 잘 알려진 일화인데 일부 과장된 내용도 있다고는 합니다. 네.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이게 좀 과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 12년 전에 집단적으로 모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마 그 뒤로도 이런 사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주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이민의 역사가 계속 되는데요. 나라마다 이제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미주나 호주, 뉴질랜드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면 주변에서 다 축하를 해주죠. 아, 잘 됐다라고 축하를 해주는데 여전히 일본 동포들은 일본 국적을 얻으면 배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조국을 등졌다고 하고 하는데 뭐 추성훈이나 뭐 이충성이나 이런 선수들도 그런 악플을 많이 받았죠. 근데 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시민권을 얻어서 그 나라의 주류로 사는 것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일본은 왜 그럴까? 물론 일본이 식민지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거긴 하지만 그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유학생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일본에 남은 사람들은 다들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웠거나 고향으로 돌아와도 살기 힘든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다들 그분들도 식민지의 희생자들이었는데 여전히 그 뒤로도 제일동포들은 친일파라는 놀림을 받고 제일동포들은 그 뒤로도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논포라는 놀림도 받고 여전히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제일동포들은 구로공단 건설할 때도 자본과 기술과 이걸 많이 냈고요.
제주의 감귤나무가 저렇게 보급된 것도 제일동포 민목을 보내줘서 그렇고요. 지금 조은행을 합병해서 리딩뱅크가 되어 있는 신한은행도 제일동포가 설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성금을 많이 내서 그때 당시 명승지에 있는 신식 화장실, 신식 화장실과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 외환위기 때 해외에서도 금모으기, 외화 모으기 참여를 했는데 전 세계 동포들의 모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제일동포가 낸 게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 숫자는 미주나 이런 데가 더 많죠. 근데 하여튼 짝사랑을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외동포와 다문화가 저희도 이제 제외동포도 다문화부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외동포는 그 핏줄, 민족을 기준으로 한 거고 다문화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울려 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게 무슨 그 반대 개념 아니냐. 근데 결국 저는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고 메비우스처럼 얽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자스민 씨가 필리핀에서 볼 때는 제한 동포일 텐데 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귀환 고려인, 귀환 조선족 이분들은 두 가지 성격을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외동포와 다문화의 문제를 함께 바라봐야 우리 제외동포의 이제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이해하는 그런 창이 된다고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외동포 숫자가 지금 174개국 743만 명으로 나오는데요. 2년마다 통계를 내죠. 올해 낸 통계는 내년 봄쯤 나올 것 같은데 대략 중국 250만, 미국 250만, 일본 81만, 캐나다 25만 뭐 이런 정도의 숫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20만 뭐 이런 숫자인데 특징적인 게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한국 사람 여기서도 살까 싶은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런 점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좀 몰려 살죠. 주로 이제 미주에 많고 브라질하고 이쪽 페루하고 좀 많고 다른 나라는 이제 없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부러워하는 게 중앙아시아에 대거 이 동포들이 살고 있는 거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양쪽의 문화, 양쪽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진출하거나 동반주, 동북삼성에 진출할 때도 동포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일본은 자기들 딴에 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없는 지역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다문화의 역사를 제 나름대로, 물론 제 독창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다문화의 역사인데 우리가 단군의 후손, 단군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뭐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한데 삼국유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탐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단군을 낳고 단군이 인간을 다스렸단 말이죠. 근데 단군의 후손이 아닌 그 나머지 인간들은 다 뭐 멸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환웅이 내려올 때부터 있었던 인간들의 후손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군은 건국시조이고 우리 할아버지 다 들어가면 신화이긴 하지만 아담과 이브처럼 부모, 할아버지로 연결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단군의 아들이라는 거를 너무 좀 과장해서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족이 형성된 과정을 뭐 여러 가지 유물이나 아니면 신화나 그다음에 DNA 분석이나 이걸 통해서 보면 남방민족, 북방민족의 또 결합, 그래서 지금의 민족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군 자체도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걸 시사하듯이 우리 민족 자체,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은 민족 간의 이동과 결합을 통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물론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생기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사실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에 생겨진 어떤 개념을 갖고 이 사람을 가르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단군 신화뿐만이 아니라 외래민족, 이민족과 결합한 현상은 곳곳에 유물과 유적과 문서기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그 왼쪽은 가야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의 동상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탑이 파사석 탑입니다. 이제 허황옥이 배를 타고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건너올 때 배에 싣고 왔다고 하는데 그 돌의 성분 자체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인도냐 아니면 동남아 어디냐 뭐 또 다른 그런 논쟁이 있긴 있는데 당시 항해술 이런 걸로 볼 때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그 지금 그때 허황옥과 김수로는 신남 이녀를 낳고 이중 두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김해 허씨가 됐는데요. 지금도 두 성씨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하죠. 같은 본이라고 성은 달라도. 그리고 이제 신라왕은 박, 석, 김 세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했는데 첫 번째 석씨의 왕이 이제 석탈에도 용성북이라는 나라에서 건너온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용성북을 일본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귀화 성씨를 중심으로 이제 고려 시대 때 살펴본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제 화산 이씨, 베트남 리왕조의 마지막 왕자 리롱뜨롱이라는 사람이 귀화를 해서 화산 지역을 시급을 받고 성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도 이 얘기를 언급을 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이 내용은 음악극이나 뭐 오페라나 또 공연이 된 바도 있었는데 화산 이씨의 25대 소는 다시 역귀화를 해서 베트남 국적을 얻었고요. 지금 베트남 관광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리 왕가의 정선희 씨 시조 이지영군 그리고 이제 정선희 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 몽골이 이제 원나라를 세웠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부마국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혼혈 왕자가 계속 태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고려 왕실을 지배를 했었는데 맨 처음 충렬왕을 따라온 제국대장 공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오죠. 그 공주를 따라온 호위부사가 이제 장순용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구르인인데 이름은 삼가였는데 와서 장순용이라는 이름을 받고 눌러 앉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덕수장씨의 시조인데 한때 많이 잘못 알려졌던 소문이 위구르인이 서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장씨 중에 장동건 씨가 눈이 근기하고 코도 시원하고서 위구르인 소리다라고 알려졌는데 본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는 인동장 씨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장희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연한인 씨, 거창신 씨, 경주설 씨, 뭐 청해인 씨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성 씨의 이제 시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고려가 건국 1100주년이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죠. 그때는 뭐 맨 처음에 고려가 건국되자마자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가 이제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대거 이제 발해 유민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뒤로 요나라, 금나라 그 교체기 나중에 또 몽골 지배 이런 과정에서 외래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230만, 240만에서 5%, 4%를 조금 넘긴 외국인 비율인데요. 고려 시절에는 당시 추정 인구 200만에
8.5%가 외래인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이제 다문화 국가였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가요 쌍화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걸 시사하는 기록이나 전래 가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 자체가 부족들을 포용하면서 국가를 세우면서 내자불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그런 국정 철학을 유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당시 뭐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을 텐데요. 고려가 그렇게 해서 개방 정책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고려가 외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고려가 이제 코리아에서 비롯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당시에 제일 많았습니다. 뭐 고려 불화, 고려 자기, 고려 인삼, 그래도 고려자가 들어가는 상품 자체가 외국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기였죠. 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인 나라였고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 이외의 나라를 오랑캐로 갔기 때문에 교육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교육도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의 사진은 대구 달성군 유롱리에 가면은 있는 사당인데요. 임진왜란 때 사야가라는 일본 장수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자마자 귀화를 합니다. 귀순을 하죠. 귀순을 부하들 이찬영을 이끌고 귀순을 합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조총사용법, 조총제조법도 알려주고요. 그 일본군의 전략 전술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조선군에 그 큰 기여를 하는데요. 이 장군은 그 뒤로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까지도 활약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김씨라는 성을 하사를 하고 충성스럽고 착하다라는 뜻의 이제 이름까지 내려줬는데요. 김해김씨라는 본가성을 줬는데 기존의 김해김씨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사한 성씨다 해서 사성 김해김씨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을 따서 우록김씨라고도 부르는데 이 조선 이야기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400년 후 1992년 일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부한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과장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일본 소설가나 일본 작가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면서 보면 지금 한일 우호 관계에 새로운 어떤 아이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 사진은 진린 장군의 후손이 완도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진린 장군은 아시다시피 정유재란 때 중국 원군 이끌고 온 수군 제독입니다. 이순신에게 처음에는 뭐 뻣뻣하게 하고 이순신을 무시했다가 이순신의 인품과 뛰어난 무공 감탄을 해서 중국 황제나 조선 왕한테 이순신의 뛰어남을 칭송하는 장계도 올리고 편지도 많이 올리고 했던 인물입니다. 같이 마지막 합동작전을 노량해전에서 벌였다가 이순신 장군은 전사를 하죠. 그리고 진린 장군은 본국으로 개선을 해서 광동땅 전체를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광동백이 됐는데요. 광동 지역의 제후가 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의 고관대장을 지냈으니까 청나라의 그 타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광동 진씨의 이제 광동 진씨도 잘못됐네요. 광동 진씨의 후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진린의 후손도 있고 우리나라에 옮겨 산 진린의 후손도 있는데요. 그 후손들이 서로 서로 교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논란이 있을 때 그 행사가 끊겨갖고 좀
우려를 사기로 했는데 용준 씨가 최근에 낸 책을 보면 진린 장군의 후손을 이용해서 중국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들이 관우를 군신을 뛰어넘어서 지금 재물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당시에 진린 장군이 완도 옆에 그 묘당도란 섬에 관우 사당을 지어요. 그리고 이 사당을 두고두고 보존을 해라 라고 돈까지 주고 갔는데요. 계속 보존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마을 사람들이 했다가 일제시대 때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일본군이 볼 때는 그 일본군이 조선으로 진출했을 때 중국 원군에 의해서 패퇴를 했으니까 그걸 이제 없앴는데 그걸 다시 지금 복원을 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서울에도 이제 관우사당 동묘가 있죠.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린 장군의 후손 이 이야기도 한중 구호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 당시 또 명나라가 망했을 때 병자호란이 끝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심양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복림대군이 귀국을 할 때 명나라 복원을 꿈꾸던 한족 여러 명이 우리나라로 함께 옵니다. 그래서 뭐 북벌 계획을 계속 짜다가 교종이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눌러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양복길 씨, 항주광 씨, 낭야정 씨 이런 사람들이 시조가 됩니다. 희한하게 이제 중국 한족들은 그때 조선시대 이후에 있는 한족들은 본관을 중국 본관을 지명을 따서 본관을 짓더라고요. 광동립시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는 이제 네덜란드 개성시입니다. 원상박씨 시조 벨테브레라는 네덜란드인이 들어와서 살았죠.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상박씨고요. 병영남씨는 벨테브레보다 조금 뒤에 우리나라에 표류한 그 하멜이라고 네덜란드인이 있었잖아요. 하멜 일행이 나중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멜은 하멜 표류를 썼는데 그때 일부 함께 왔던 선원 중에 남은 사람이 병영남씨가 됐다고 합니다. 병영이라는 건 지명이 아니라 그때 전주인가요? 나중가요? 거기 병영에서 그러니까 구금돼서 산악가에서 이제 병영남씨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어쨌든 뭐 조선이든 고대 시대부터 외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외래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뭐 부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외래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화 발전과 국력 발전에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역대 제국을 봐도 로마나 당나라나 아니면 미국이나 외래 문물과 외래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이제 번성을 했죠. 이게 중국 춘추전국 시대가 그걸 종결을 시킨 게 진나라였는데요. 진나라 그때는 이제 마지막 7나라가 쟁패를 벌이고 있었죠. 진나라 왕 당시 이제 이름은 정이었는데 진왕 정이 진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조나라에 온 정국이라는 사람이 토목공사를 막 벌이게 해서 했는데 그게 결국 진나라 국력을 피폐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다 이렇게 노출이 돼서 당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벼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냅니다. 이제 축객령인데요. 축객령을 내리니까 초나라에서 들어와서 진나라에 벼슬을 하고 있는 객경을 하고 있는 이사라는 인물이 상주문을 올리죠. 한자 잘 보이시나요? 네, 그 태산 불사 토양 오능성기대.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었고 하해 불택세류 오는 취기심. 하해는 조그만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깊음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이걸 보고 진왕이 축객령을 거두고 이사를 재상으로 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국을 다 아우르고 중국 천하를 평안하게 통일을 하죠. 그리고 시황을 이게 현대 학자들도 그런 분석을 했다고 해요.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 집단의 오류는 평균 오류의 다양성을 뺀 것이다.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사회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뭐 미국 미시간대 교수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영국 저널리스트 그레이트 제컬이라는 인물도 다양성은 나라의 건강과 부를 결정짓는다. 이제 혼합은 새로운 표준이고 고립을 이기며 혼합은 창의성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불교 집안의 오래된 속담도 바보 셋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같은 얘기 같은데요. 또 공자도 삼인행에 필요하사라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RCD 잡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포용성, 톨레랑스라고 하죠. 그 톨레랑스가 큰 곳에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이 모이고 그런 곳에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글로벌 창의성 지수 이거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의 무슨 대학이었는데 대학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거기 연구소에서 보니까 그 3T를 지수를 종합 지수를 낸 랭킹이에요. 역시 호주, 미국, 뉴질랜드 뭐 이민 국가가 높습니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이렇게 네덜란드 종합 순위 10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테크놀로지 부분이 2위, 3위인데 톨레랑스가 72, 93이에요. 일본은 기술력 2위인데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보다는 종합 순위는 높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순위권이 바뀐데요. 이 수치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어떤 단면을 시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만 받아들이면 되지 왜 못 살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포용성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 주민을 더불어 살려고 하는 국민 이런 신뢰가 있어야 당연히 똘똘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국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도 그 어떤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 경계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낯선 사람을 대하면 또 생김새가 많이 다른 사람을 대하면 움찔하기도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가 듭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어두컴컴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덩치 큰 흑인이 뒤에 따라온다. 당연히 훨씬 더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이 원초적인 감정이니까. 근데 그 감정대로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 뭐 공부와 인식개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개념을 이제 동포 문제하고 단문화 문제도 이렇게 봤지만 어떻게 보면 지구가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빛의 속도로 아니면 실시간으로 모든 인류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름받았다가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 가족한테 한국 사람이 뭐 살 데가 못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곧바로 SNS로 소통을 하죠. 유학생이 와서 차별받았다 그러면 친구한테 야 한국 어떤 놈이 말이야 기디 말이야 곧바로 소통을 하는 나라가 됐는데 사실 예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지구는 그런 유기체에 가까운
어떤 공간인데 이게 이제 실감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불교 경전 화엄경에 등장하는 이제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인드라망은 제석천에라는 데 가면은 쭉 끝없이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 그물에 유리구슬이 달려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비춘다는 개념입니다. 이 제석천이 어떤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석천이라는 인물이 무기로 인드라망을 쓰기도 한데요. 근데 이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이런 개념이 저는 지금의 인터넷이고 SNS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내가 만난 베트남 유학생 아니면 우리나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거기 가서 이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그 나라를 이해하고 서로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가 우리나라를 비추는 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우리나라를 그쪽 나라에 비추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을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인드라망의 유리구슬이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그림은 이게 아서 클라크라는 인물입니다. 1945년에 외계로부터의 전달이라는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썼어요. 말이 공상과학 소설이지 공상과학이 좀 약간 허황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현실 분석을 정확히 한 소설을 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지금 뭐 위성 TV 저랑 모든 SNS 통해서 이제 인류가 한 가족이 됐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장치가 이제 정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스푸트니크를 시작으로 인공위성이 나왔는데 이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거는 적도 상공 36,000km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한꺼번에 똑같이 돌면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돌지만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구 상공에서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인텔셋이죠. 인텔셋 운동이 돼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올린 무궁화 1호, 2호, 3호 이렇게 다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위성 방송도 가능하고 위성 전화도 가능하고 이걸로 해서 뭐죠? 뭐 내비 나오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GPS 분석도 다 그걸로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이 그 개념을 창안합니다. 지구와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도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36,000km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 궤도를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클라크 궤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인드라망이 2600년 전에 나온 개념인데 지금의 오늘날 지구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듯이 이 서민들의 지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36,000km가 우리 옛날 리 개념으로 따지면 9만 리거든요. 4고 36이니까 우리가 9만 리 장천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여기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점점 36,000km 상공에서 보고 거기서 또 더 멀리 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36,000km에서 가면은 동아시아가 이렇게 한 지역으로 보일 거예요. 태평양 일부와 더 올라가면 지구가 그냥 하나의 점일 겁니다. 그죠? 지금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경계를 나누는 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그렇게만 생각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이주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다문화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좀 더듬어 보고 또 지구의 문제로 같이 바라보고 재외동포 문제와 연관지어서 뒤집어 보고 하면은 뭔가 좀 다문화의 현안이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